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휴전선 북쪽을 지나던 강한 비구름대가 다소 남하하면서 경기 연천과 파주, 포천, 강원 철원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빗줄기도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호우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의 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요? 네, 레이더를 보면 휴전선 북쪽을 지나던 강한 비구름대가 조금씩 내려오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지나고 있습니다. 경기 연천과 파주, 포천, 강원 철원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시간당 30에서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강한 비구름대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올라온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강하게 충돌해 압축되면서 발달한 겁니다. 기상청은 찬 공기가 조금 더 강하게 남하하면서 휴전선 북쪽을 지나던 강한 비구름대도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로 다소 내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강한 비구름이 정체하지 않고 북동쪽으로 흘러가면서 아직까진 우려했던 극한호우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역과 강원 북서부, 충남 북부에는 계속해서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기상청은 지금까지 내린 비를 반영해 예상 강수량을 다소 낮췄지만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여전히 150mm 이상,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에도 많게는 7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걸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까지는 이들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많게는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서 걱정이 큰데요. 이번 비는 언제쯤 그치는지 이후의 기상 전망도 짚어주시죠. 네, 오늘 오전이면 정체전선이 북한 쪽으로 올라가면서 중부지방의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남부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남과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경북 포항과 경주, 제주에는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중부지방도 이번 비가 끝나면 다시 더위가 강해지겠는데요. 주말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까지 겹치는 이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만 장마가 끝난 게 아닌 만큼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쯤 확장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그제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주민 700여 명이 일시 대피했고 경북 영주에서는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경지와 도로가 침수되는 등 시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기환 기자, 비 피해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충청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제부터 어젯밤 11시까지 집중호우로 505세대 753명이 일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91명은 무사히 귀가했지만 62명은 마을회관 등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종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경북 영주시 남원천에서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과 경찰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밤 늦게까지 수색 작업을 벌였고 날이 밝는 대로 다시 현장 확인에 나설 예정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 피해도 451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나무가 쓰러지거나 도로가 침수되는 등 공공시설 피해가 35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주택이 물에 잠기고 파손되는 등 사유시설 피해는 9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작물 피해 면적만 436.2헥타르로 축구장 600여 개 규모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군산, 어청 등 여객선 5개 항로의 운항이 통제됐고 8개 국립공원에 156개 구간 통행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오늘 새벽부터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충남 서북부에 강한 비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또 일부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와 함께 홍수특보가 발령되어 있는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은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견입니다. 충청권에 쏟아진 극한 호우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산 비탈에서는 흙탕물이 쏟아져 인근 상가와 도로를 덮쳤고 하천이 넘치면서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산비탈에서 흙탕물이 무서운 기세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고 산 아래 상가들에도 토사와 빗물이 밀려들었습니다. 시간당 70mm에 육박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충남 계룡산 동학사 입구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너무 참 당황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놀래가지고 여기 길에 나가들 못했어요. 물이 무릎까지 와가지고 물하고 흙하고 이렇게 막 범벅이 돼서. 가게 바닥은 온통 진흙범벅이 됐고 집기들도 성한 게 없습니다. 중장비와 소방호수를 동원해 도로에 밀려든 토사를 치워보지만 끝이 없습니다. 물가가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고객이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거의 주말 장사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돼서 주말에 손님이 안 오면 저희는 앞으로 걱정이죠. 흙탕물이 거센 물살을 이루며 흘러가고 시민들이 오가던 하천 옆 산책로는 물에 잠겨 모습을 감췄습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비닐하우스 주변과 농경지는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큰 농경지에 다 물이 잔뜩 차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못 빠져나가 고립되니까 아무래도 무섭죠. 하천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 수십 대도 침수 피해를 받고 청주 지역 학교 3곳은 건물 누수와 운동장 침수 등으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충청권에 쏟아진 많은 비로 하천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곳곳에서 홍수특보도 잇따랐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이번 장마전선은 수도권에도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YTN 제보 영상에 담긴 수도권 비 피해 현장을 김혜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하수구에서 흙탕물이 솟구칩니다. 바퀴가 모두 잠긴 승용차 한 대가 오도 가도 못하고 멈춰서 있습니다. 오전 9시 50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도로가 빗물에 온통 뒤덮인 모습입니다. 하필 또 거기가 또 초등학교 근처예요. 성인 남성으로 따지면은 이제 발목보다 좀 더 차게. 한때 자전거 도로였던 곳이 하천에 잠겼습니다. 나무 밑동은 거의 잠긴 채 거센 물살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정오쯤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목감천 너부대교 아래를 지나는 자전거 도로가 홍수로 통제됐습니다. 평소에 제가 자전거 타고 많이 지나다니는데 지금 높이가 한 2m 이상 정도 찬 것 같아요. 소방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차량 바퀴 절반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꼼짝없이 고립됐습니다. 오전 11시쯤 경기 시흥시 안현동 일대에서 차량에 물이 차오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석 대에 타고 있던 4명을 구조했습니다. 오전 10시 반쯤엔 인천 운현동 창고 앞 도로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소방당국이 무릎까지 올라온 흙탕물을 헤치고 출동해 창고 안에 갇혀 있던 60대 여성 1명과 70대 남성 1명을 구조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들을 소환했습니다. 수사 내용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유출되고 증거가 인멸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건데요. 장윤기 큰아버지도 다른 지역에서 경찰 중간 간부로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나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증거 인멸 혐의로 경찰 특별수사팀에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 법원은 증거를 없애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강력팀장을 포함한 수사팀은 공무상 비밀 누설, 증거 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장윤기 사건 담당 경찰관들을 피의자로 불러 대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를 캐고 있고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관련 수사 내용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흘러들어간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자취방에 있던 성인용품 리얼돌이 폐기된 경위도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참고인 신분인 동료 경찰관들도 이틀째 조사했는데 긴급 체포나 피의자 전화는 없었습니다. 특히 장윤기 큰아버지도 중간 간부급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나 장윤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과 전에 같이 근무했거나 개인적 친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미국 출장 중 조기 귀국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 대행은 조금 전인 새벽 4시 반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경찰 수사권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리라 생각하고 있고 논의 과정에서 경찰에서도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TF를 가동해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와 이에 따른 보안책에 대한 당의 입장이 정리된 셈인데요.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총출동해 입법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 등이 참가한 TF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당의 공식 개정안으로 핵심 내용은 검찰 보안 수사권의 완전 폐지입니다.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전체에 거쳐서 검사가 수사의 주체자로 되어 있는 조항들을 정리했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우려들은 시정 조치권과 보안 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을 강화해 막기로 했습니다. 보안 수사 요구 기한을 1개월로 명시해 수사가 무한정 늘어지지 않도록 하고 공소청장에게 담당 수사관 교체나 직무 배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견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기존 개정안들과 병합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할 방침입니다. 저희 법안 일소위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번 이상 개최하여서 심사를 집중적으로 또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근 벌어진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연일 보안 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한성숙 총리 접견 일정까지 취소하고 장윤기 사건을 따져 묻기 위해 광주경찰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청장 면담은 불발됐지만 보안 수사권마저 없으면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만 더 커질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제 어떤 지휘도 통제도 없이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 편이냐며 파상 공세도 이어가고 있는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속 효과적인 대응책은 찾지 못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경수완독을 밀어붙이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오는 10월 공소청, 중수청 출범에 대비해 서둘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여당과 이에 맞서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야당 사이 대립은 더욱 거칠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의 본질을 고려하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 직무수행이나 국가 원수로서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사실관계가 중첩되는 만큼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도 인정되고 이에 따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대법원은 이번 선고를 통해서 현직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판결에 명시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쟁점이 됐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이 헌법 84조에 따른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수사까지 전면 금지되는 건 아니라고 판결에 적시했습니다. 불소추 특권 대상 범죄라 하더라도 대통령 직무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령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을 접수하거나 관련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등의 기본적인 수사상 조치는 재직 중에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실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란죄 역시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행위도 위법하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정당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 범위와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의 구체적 의미를 명시적으로 판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안규백 국방장관의 과거 군무이탈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국방부는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소명했다고 일축했지만 보수 야권은 병적기로 공개를 요구하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안규백 장관의 군무 이탈 의혹은 1년 전 국회 인사청문회 때 처음 불거졌습니다. 1983년 14개월 단기 사병으로 소집됐던 안 장관이 22개월 만에 제대한 것을 두고 복무 중 근무지를 벗어났다가 영창에 갔다 온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당시 안 장관은 행정착오로 병적이 잘못됐다며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기록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85년 1월 4일 소집 해제가 돼서 1학기에 복학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6개월간, 지금 22개월이라는 것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게 산입된 겁니다. 복무기간이. 가라앉았던 의혹은 최근 한 예비역 장교가 안 장관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재조명됐습니다. 병적 자료에 30일 구금 처분이 기재됐다는 여권 관계자의 전언을 들었다며 안 장관의 청문회 위증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겁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으로 제발 고소를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다시 병적 공개를 요구하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병적 기록 한 장 공개하면 끝날 일입니다. 안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인 가운데 국방부는 청문회 때 충분히 소명한 의혹이라며 장관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쳤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야권의 공세가 방첩사 해체나 사관학교 통합 같은 국방개혁 동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38개 병원이 정부 지원을 받아 600개 가까운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릉의료원은 강원 지역에서 가장 많은 병상을 갖췄지만 정작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환자가 와도 평소에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사정인지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실 불은 꺼져 있고 침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국비와 지방비 12억 원을 들여 강릉의료원에 설치한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입니다. 음압병상 5개를 포함해 격리병상은 모두 25개입니다. 하지만 평소 일반 감염병 환자 치료에는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담 의료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3교대로 운영하려면 간호사 12명이 더 필요하지만 의료원 재정난으로 뽑을 여력이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감염병 환자 수용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강릉의료원에 신고된 결핵 의심 환자 10명 가운데 9명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1명은 격리병동이 아닌 일반 병동 1인실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여러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다제 내성균 환자도 최근 늘고 있지만 격리할 공간이 없어 4인실을 혼자 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력난 때문에 의료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렇게
잘 감염병동을 지어놓고도 아깝게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격리병동 활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인건비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경영상 상당히 또 리스크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정한 다음에 시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지정 병상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만 한 해 2억 원 안팎. 하지만 정작 전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환자가 와도 격리병동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그젯밤 서울 가련동에 있는 빌라에서 불이 나 초등학생 남매가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밤중 좁은 골목길로 소방차가 여러 대 들어오고 소방대원들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빌라 맨 꼭대기집 안쪽에 빨간 불길이 보이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밤 11시쯤 서울 가련동에 있는 빌라 3층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3층에서 불길이 솟아서 소방차는 한 5분 내로 왔던 것 같아요. 대략 한 5대, 6대 정도가 왔고 그 전에 이제 저기 경찰이 왔었고 소방차에서 화재 진행이 시작이 됐고 불은 50분 만에 꺼졌지만 그 사이 집안 내부는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불이 난 집 창문 곳곳이 검게 그을렸고 바닥에는 깨진 창문 조각과 재가 가득합니다. 화재 당시 집안에 있던 초등학교 2학년 남아와 1학년 여아는 심한 화상을 입은 채 의식이 없이 구조됐습니다. 남매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빌라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9명이 대피했습니다. 화재 당시 보호자인 아버지는 외출 중이었고 집안에는 아이들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지금 국가세 증거물 분석 중입니다. 경찰은 거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남편에게 독성 화학물질을 넣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서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어 60대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남편과 함께 지내던 고시원 건물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 먼저 도착해 음식을 주문한 뒤 남편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한 화학물질을 음식에 몰래 섞은 뒤 함께 먹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A씨는 먼저 숨진 딸을 그리워해 같이 죽자고 했더니 남편이 동의했다고 진술했지만 CCTV 확인 결과 여성이 남편 몰래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는 장면이 포착됐고 끝내 살인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했습니다. 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TF는 어제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법 개정안에는 중앙선관위원장을 현행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해 선거투표관리, 조사단속, 조직 운영의 사무를 각각 전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선관위 사무처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사무총장을 외부 인사로 기용하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울시 선관위원들에게 전달된 중앙선관위의 참고 자료가 선거 소청을 기각하기 위한 지침이라는 논란과 관련해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서 사실상 선거 소청을 기각하라는 지침을 내린 거라며 이에 반발해 서울시 선관위원 3명이 사임하며 소청 심사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밥 친구로 불리는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의 소행이라며 선거 소청도 아예 기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선관위원들을 압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위철환 대행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선거 소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재판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린 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서 위철한 직무대행은 문제가 된 참고 자료를 미리 알았거나 배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 책임 등을 따져 묻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홍명보 전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다시 잡은 건 지난 2024년 7월입니다. 성적 부진으로 물러났던 사령탑에 10년만 복귀해 여론은 들끓었고 축구계 인사들 역시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 입을 모았습니다. 절차대로 밟아서 감독을 선임해야겠다라는 약속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게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정몽규 전 회장이 이끌던 축구협회는 끝내 뜻을 꺾지 않았고 2년 뒤 돌아온 건 겪어보지 못한 32강 탈락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참사 이후 다급하게 옷을 벗었던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을 국회가 청문회 증언대 위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감독 선임 절차를 포함한 축구협회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정상화 방안까지 모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청문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뿐 아니라 감독 선임 절차에 깊숙이 개입한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 역시 13인의 증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또 박지성, 박주호, 손흥민 등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와 축구계 관계자 10명이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핵심 증인 홍명보 전 감독은 가족이 머무는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청문회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원구성에 반발해 문체위 회의는 물론 청문회까지 보이콧할 가능성이 커 반쪽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대해 재차 사과하며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감독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응원에 보답하지 못하고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또 청문회가 열린다면 월드컵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 앞에서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며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전 감독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사실로 전해지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더해지며 침묵만 하는 게 옳은 일인지 돌아보게 됐다고 입장문을 낸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우방국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김 전 차장은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간 집값이 급등했던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경기도 구리를 정부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일단 이번 주 해당 지역들의 집값 상승세는 여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 효력이 발생하기 직전 막판 매수세가 몰렸던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인근 비규제 지역들도 집값 상승폭이 소폭 커진 것으로 나타나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화성 동탄구를 3중 규제 지역으로 묶겠다고 발표한 지난주 화요일. 당일 동탄역 인근 1,800세대짜리 아파트 단지에선 84제곱미터 매물이 18억 4천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6월 초보다 1억 원 가까이 오른 가격으로 각종 규제 효력이 시작되기 직전 상승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호제로 바뀐다는 그 예상되는 4일 동안에 문이 왔던 거는 이제 내가 돈 얼마 있는데 전세 끼고 살 수 있는지 그런 거 한두 건 문의 외에는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러한 막판 매수세에 힘입어 화성 동탄구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 1.29% 오르며 전국 상승률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3중 규제 지역으로 함께 묶인 경기 구리와 용인 기흥도 집값 상승폭이 커졌는데 동탄처럼 규제 시행 직전 갭 투자 수요 등이 몰렸던 영향으로 보입니다. 새 지역과 인접한 비규제 지역들로 수요가 옮겨가는 듯한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남양주는 0.21%, 수원 건선구는 0.26%로 집값 상승폭이 전주보다 소폭 커지며 풍선 효과 조짐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것이 사실상 좀 사실화됐기 때문에 금융 환경도 과거와는 좀 다른 만큼 빠른 속도 그리고 강도 높은 풍선 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간 전세난이 심각했던 서울에선 전세 가격이 빠른 속도로 오르며 올해 누적 상승률이 5.42%를 찍었습니다. 집값 누적 상승률까지 따라잡았습니다. 계속되는 주택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정부는 7월 말 보유세 강화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예고하고 있는데 의도한 대로 매물 출회 효과 등을 불러 집값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수도권 전세난에 매매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1년 10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을 3억 원으로 대폭 축소했는데요.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독려하고 있어 대출 한도 축소가 다른 은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7조 6천억 원 증가해 5월에 6조 9천억 원보다 상당폭 늘어났습니다. 월별 기준으로는 2024년 8월에 9조 2천억 원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대였습니다. 전세대출은 소폭 감소했지만 매매 수요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4조 3천억 원 증가했는데 5월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이전에 늘어난 매매 물량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을 보면 수급 우려 등으로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에서 연율로 환산할 경우에 10%를 상회하는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주택거래량도 장기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주택구입 관련 대출이 당분간 상당한 증가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주식 투자 등으로 기타 대출도 3조 3천억 원 증가했지만 5월에 3조 7천억 원보다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은행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자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억 원으로 축소하는 특단의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금융당국도 금융권 전체로는 6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8조 3천억 원으로 5월에 9조 3천억 원보다 축소됐지만 전 금융권이 가계대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KB국민에 이어 신한과 하나은행도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는 하나 내 집 마련을 할 때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로선 대출난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늘부터 모기지 보험 가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는데 주담대와 함께 가입하는 보험의 가입을 제한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오늘부터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가 오늘부터 3일간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2016 부산 브랜드 페스타를 엽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87개 지역 기업이 참가해 부산의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는데요. 수산물 직거래 장터, 베이커리 로드 등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혁신제품 신규 지정 접수를 진행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물 중 공공성과 혁신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공공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접수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요즘 시판 전통주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정부가 서울 중구 두타몰에 전통주 갤러리 2호점을 개점합니다. 소비자가 다양한 전통주를 직접 맛보고 즐기면서 우리 술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란이 걸프국들에 이어 요르단의 미군 기지까지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중동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재개된 가운데 이스라엘도 필요하면 세 번째 공습 준비에 나서 종전 협상이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9일 요르단 전역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이 요르단 영공에 진입하자 요르단군은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군이 즉각 대응해 미사일 8발을 요격했고 인명이나 물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미군 기지가 표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걸프 지역을 벗어난 요르단에도 이란 미사일이 날아오면서 확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앞서 이란은 쿠웨이트와 바레인, 카타르 등 걸프 3국 내 미군 기지를 타격하며 보복 공격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항로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모험과 방해는 이란의 파괴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공격이 계속되면 영내 미군 기지가 계속 표적이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는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장례를 계기로 복수를 다짐하는 강경파와 실용적 해법을 찾으려는 협상파로 분열이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하메네이 장례식 과정에서 일부 강경파 시위대가 아라그치 외무장관에게 돌을 던지며 항의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چون تأثیری در روند زندگی ما نداره. هر روز اقتصاد ما رو ضعیف‌تر می‌کنیم مذاکره.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재개에 이스라엘은 내심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며 필요하면 세 번째 독자적 공습도 단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을 계기로 이란 정치권이 더욱 혼란에 빠진 가운데 강경파가 주도권을 잡게 될 경우 종전 협상이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독일 폭스바겐이 세계 시장 환경 변화 속에 생존을 위해서 10만 명 감원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계 사상 최대 규모 감원 예고에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전 세계 직원의 15%인 10만 명 감원과 독일 공장 4곳 추가 폐쇄, 1991년 미국 제너럴 모터스의 7만 4천 명을 넘는 자동차 업계 사상 최대 감원 계획입니다. 폭스바겐 그룹 올리버 블룸의 최고 경영자가 제시한 이 방안을 놓고 감독이사회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2034년까지 차례로 생산을 멈출 것으로 알려진 독일 4개 공장의 직원만 약 4만 명, 시설은 바깅 산업체에 팔고 자동차 생산은 인건비가 싼 동유럽 공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투자 규모도 연간 약 310조 원에서 2031년 약 233조 원으로 크게 줄이려 합니다. 이렇게 지출을 아껴 1분기 3.3%까지 떨어진 영업이익률을 2030년 9%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노조는 대규모 감원에 강하게 반발하며 본사를 비롯해 12개 사업장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Das ist das, worum es hier bei Volkswagen im Konzern mit den starken Marken geht. Tolle Produkte wettbewerbsfähig auf die Straße zu bringen. Und das ist die Aufgabe des Konzernvorstands. 구조조정안이 노조와 타협 없이 이사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현지 언론은 내다봤습니다. 주주대표와 노동자 대표 각 10명으로 이뤄진 감독이사회가 합의 없이 표결로 결정한 사례가 드문 데다 현재 주주 측 1명이 결혼이어서 표결하더라도 사측이 불리합니다. 사측은 주요 의사결정에 감독이사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한 일명 폭스바겐법을 피해가려 폭스바겐을 포르쉐처럼 별도 자회사로 떼내는 방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뿐 아니라 그룹 지분 20%와 거부권을 쥔 니더작센주 정부도 중국 업체 합작 생산까지 제한하며 일자리 감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 비용 부담과 중국 업체 가격 공세 속에 자구책마저 실현이 불투명한 폭스바겐의 현실은 기존 자동차 제조 강자들의 깊은 고민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평당원 김용, 결연히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합니다. 정치를 배운 적 없는 평범한 생활이었던 저는 변호사 이재명을 만나 인생의 항로를 바꿨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일로 오시죠. 정부 위원님 일로 오시죠. 제가 모르는 거는 좀 뭐 같이 답변 의원님 옆에 쓰시고. 이쪽으로 좀 쓰시나? 아니 가운데 쓰세요. 네네네. 정치인들의 가장 큰 평가는 선거입니다. 지난 1년간 대통령이 굉장히 여러 가지 성과를 내면서 지지율이 선거 직전까지 70%에 육박했는데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님께서 그 민주당 지도부를 민주당을 대표하는 얼굴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피할 수는 없는 거죠. 정청래 대표님께서 피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이번 전당대회가 쇄신할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다선 의원 조경태 의원입니다. 살다 당 대표라는 분이 선거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버티는 그 후한무치한 모습을 제가 처음 본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바른 말하는 동지들을 탄압하는 독선과 독재가 당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에 저는 당의 생존과 그리고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해 윤리위원회가 장동혁 당대표에게 대한 제명 및 출당 처분을 결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공당의 신뢰를 북쪽에서 비구름대가 내려오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연천과 포천, 파주와 철원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아침까지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가 필요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오늘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고 60에서 8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북부에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남 서부 내륙은 오후까지, 그 밖의 내륙 곳곳에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이미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북 일부와 제주도 동부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포항의 기온 25.5도, 서울 24.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9도, 대구 3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